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수도자처럼 생각하기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이 셰티. 제이 셰티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탁월한 스토리텔러이며 유명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다. 소셜미디어의 슈퍼스타가 되기 전 제이 셰티는 승려로 3년간 인도에서 수행했다. 승려 학교에 처음 갔던 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호흡법이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호흡뿐이기 때문이다. 친구도, 가족도, 고향도 모두 바뀔 수 있다. 나를 떠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나의 호흡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바뀐다. 화가 나도 호흡이 바뀐다. 우리는 모든 감정의 변화를 호흡의 변화로 경험한다. 호흡을 읽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인생의 그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다. 1902년에 사회학자 찰스 호턴 쿨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도 아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고 내가 생각하는 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온통 파묻혀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용에 파묻혀 있다. 우리의 자아상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는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나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태반은 그렇게 상상된 이상형에 부응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나무주연상을 유일하게 3차례나 수상한 영화배우 데니얼 데이-루이스는 1998년 이후 영화를 6편밖에 찍지 않았다. 데니얼 데이-루이스는 배역을 맡을 때마다 지독하게 준비하고 캐릭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든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서 빌 더 부처 역할을 맡은 데이-루이스는 실제로 도살업자들이 받는 훈련을 받았고 세트장 밖에서도 강한 아일랜드 사투리를 사용하며 서커스 단원을 선생님으로 고용해 칼 던지는 법까지 배웠다. 이는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데이-루이스는 고증된 19세기식 복장만 입었고 실제 그 배역의 인물이 된 듯 로마 거리를 돌아다니며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였다. 입고 다니던 코트가 너무 얇았던 탓에 폐렴까지 걸렸다. 데이-루이스가 사용한 기법을 연극이나 영화계에서는 메소드 연기라고 한다. 배우가 자신이 연기하는 그 배역이 되기 위해 최대한 그 배역처럼 생활하는 기법이다.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어느 정도 메소드 연기를 한다. 집에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온라인에 있을 때 연기하는 페르소나가 따로 있다. 종종 우리는 정체성에 너무 많은 층이 생겨버린 나머지 진짜 나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가치관을 희생해서라도 타인이 생각하는 나라고 여기는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쓴다. 우리는 이렇게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끝까지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2번 반사된 이미지를 이용해 살면서 여러 선택을 한다. 이런 현상을 거울 자아라고 한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지각의 지각 속에서 산다. 그렇게 진짜 나를 잃어버렸다. 여러분이 진짜 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일부 인간관계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잃는 게 감수할 만한 위험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계속 내 삶에 남겨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충분히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승려가 되겠다는 나의 선택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야말로 살면서 누구나 직면하는 외부 압박의 전형적인 예다. 가족,
친구, 사회, 미디어. 우리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또는 너는 이런 것을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들은 온갖 의견과 기대와 의무를 부르짖는다. 사회가 정의한 행복한 삶은 모두의 행복한 삶인 동시에 그 누구의 행복한 삶도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한 소음을 걸러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도자의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우리의 정체성은 먼지가 덮인 거울과 같다. 처음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진실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그 먼지를 닦아내는 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먼지가 사라졌을 때만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변 세상의 온갖 의견, 기대, 의무를 차단하면 그제야 나 자신이 들리기 시작한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매일 자리에 앉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성찰해보라. 둘째, 한 달에 한 번은 당신도 변화를 흉내내보라. 가본 적이 없는 장소로 가서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을 탐구하라. 셋째,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라. 취미도 좋고 자선 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 가치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행동이다.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보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치 목록의 최상단에 올려놓는 사람이라고 해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골프를 치며 보낸다면 행동과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평가해보자. 연구에 따르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균적으로 33년을 침대에서 보내고 그중 7년은 잠들려고 애쓰며 보낸다. 1년 4개월 동안 운동하고 3년 이상 휴가를 간다. 여자라면 외출 준비를 하는데 136일을 쓴다. 남자는 이 시간이 46일로 줄어든다. 물론 추산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일상 속의 여러 선택이 합쳐지면 이렇게 긴 시간이 된다. 돈 쓰는 방식을 들여다보아도 당신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알 수 있다. 주거비, 부양가족, 자동차, 청구서, 식대, 대출 상환 등 필수 비용은 제외하라. 재량껏 지출한 지출 명세를 살펴보라. 내 가치관과 잘 맞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한다. 이 사람 혹은 이 집단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인가? 아니면 더 멀어지는 느낌인가? 누구와 얘기를 나누고 무엇을 보고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가치와 신념 추구의 원동력이다. 나의 가치관에 대해 의문조차 갖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다면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생각에 휘둘릴 것이다.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자문해본다. 이 생각은 내가 선택한 가치관에 맞는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타인이 선택해준 가치관에 부합하는 내용인가? 이 생각은 먼지인가? 나인가? 마음의 암덩어리는 곧 비교, 불평, 비난이다. 남을 비난하면 내 안의 나쁜 점까지 반드시 알게 된다. 그러나 남의 좋은 점을 찾다 보면 내 안의 좋은 점까지 보이기 시작한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이 하는 것
또는 못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것, 못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날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에 폭격을 받는다. 우리가 비난을 많이 받는 것만큼이나 남을 많이 비난하는 것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오늘 기뻤던 작은 일보다는 아프거나 괴로웠던 얘기를 더 많이 한다. 나 자신을 이웃과 비교하고 배우자를 불평하고 앞에서는 하지 못할 친구의 뒷얘기를 한다.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논쟁을 벌이고 남을 속이고 갑자기 분노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 가지 정서적 욕구가 있다. 평화, 사랑, 이해이다. 대화나 감정, 행동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성향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욕구 중 하나가 위협받는 데서 시작된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 즉 평화의 상실.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즉 사랑의 상실. 존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이해의 상실 말이다. 두려움에서 온갖 감정이 발원한다. 버겁고 불안하고 상처받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확인받기를 원하는 감정이 생긴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불평, 비교, 비난, 기타 부정적 행동으로 표출된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간은 사회에 녹아드는 것을 워낙에 중시하는 나머지 집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반응, 심지어 지각까지 바꾼다. 집단이 노골적으로 틀렸을 때조차 말이다. 1950년대의 솔로몬 애쉬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시력 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실험 그룹마다 진짜 실험 대상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우였다. 애쉬는 참가자들에게 예시에 해당하는 선을 먼저 보여주고 이어 세 종류의 선을 보여주었다. 예시보다 짧은 줄, 예시보다 긴 줄, 예시와 길이가 똑같은 줄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예시의 선과 길이가 같은 줄은 어느 것인지 물었다. 때에 따라 배우들은 옳은 답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기도 했다. 진짜 실험 대상자는 가장 마지막에 답을 하게 했다. 결과는 명백했다. 배우들의 영향을 받은 실험 참가자 75%가 집단을 따라 최소한 한 번 이상 틀린 답을 내놓았다. 이 현상을 집단 사고 편향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집단을 따르도록 만들어져 있다. 인간의 뇌는 충돌이나 논쟁을 피하려고 한다.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 편하게 노닥거리는 쪽을 선호한다. 동조하고 싶은 본능은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문화에서 나도 그 난장판에 합세하게 된다. 주위에 부정적 성향이 많을수록 나도 더 부정적으로 변한다. 불평하면 내 분노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연구에 따르면 불평을 쏟아낸 후에 기분이 나아졌다고 말한 사람조차도 아예 불평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불평 후에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 나와 다른 병이 있다고 남을 비난하지 마라. 누구도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마라.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톨릭 수사 토머스 키팅은 이렇게 말했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나까지 화가 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프로그램된 감정이 누군가 나에게 고약하게 군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할 수도 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동적 반응으로 안갚음을 하는 대신에 인간으로서 가진 자유를 만끽하며 화내기를 거절할 수도 있다. 수도자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한 걸음 비켜나서
마치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상황을 바라본다. 초연해지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다면 남을 도와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해치지는 마라. 가장 쉬운 반응은 서서히 물러나는 것이다. 우리의 앞날에 구름을 들이우는 부정적 태도는 씻어내는 게 좋다. 마음챙김의 아버지라 불리는 불교 승려 틱나타는 놓아주면 자유가 생긴다.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분노, 불안, 소유 등 마음속에서 아직도 무언가에 매달려 있다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어떤 물건이나 장소가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킨다면 적극적으로 없애거나 피하라. 크리스틴 블라디미로프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수도원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경쟁은 사랑과 존경을 남보다 더 많이 보여주는 것뿐이다. 경쟁은 질투를 낳는다. 마하바라타를 보면 사악한 어느 전사가 다른 전사를 질투해 상대방이 가진 모든 것을 잃기를 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악한 전사는 불타는 석탄 덩어리를 옷 속에 숨기고 있다가 상대가 나타나면 집어던지기로 한다. 그런데 석탄을 넣자 옷에 불이 붙어 사악한 전사 자신이 불에 대고 만다. 질투가 자기 자신을 적으로 만든 것이다. 주변 사람과 더 많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규정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길을 잃고 만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너무 작아서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기 한 마리와 함께 자보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질투하거나 의심하는 태도는 실제로 내 안에 어둠을 발견하는 일일 수도 있다. 타인에 대한 질투, 안달, 의심은 나 자신에 관한 무언가를 알려준다. 부정적인 투영이나 의심은 나 자신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기억하라. 하고 싶은 말을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란 그런 말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면 그들 사이에는 감정적 긴장이 줄어들고 신체적 건강도 증진된다. 용서는 쌍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양쪽에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로 동시에 용서를 구한다면 함께 매듭을 풀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찾아내 용서하는 편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 초래한 것들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데 익숙하지 않다.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고통을 유발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의 저자이기도 한 여승 페마 초드로는 제가 불교도가 된 것은 남편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초드로는 이혼 후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복수하는 장면을 상상하기도 하며 부정적 생각에 악순환에 빠졌다. 그러다가 우연히 콜로라도주 볼더에 나로파 대학교를 설립한 명상가 초감 트룽파 림포체의 글을 접했다. 초감 트룽파의 글을 읽으며 초드로는 전 남편과의 관계가 악성 세포처럼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초드론의 분노와 원망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별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확산시키고 있었다. 초드론은 돌멩이가 아니라 강이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나서 남편을 용서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초드론은 전 남편을
자신의 가장 큰 스승 중에 한 명이라 부른다. 100% 빛나고 긍정적인 것들로만 생각과 말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부정적 성향은 나와 주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근원을 이해하려고 뿌리까지 파고들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라.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죽음을 막지 못한다. 두려움은 삶을 막는다. 사실 두려움이나 불안을 전적으로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경고 신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다. 우리가 줄곧 느끼는 것은 돈, 직장, 인간관계 등의 일상적인 걱정에서 오는 불안이다. 우리는 바로 이 불안, 즉 매일 느끼는 두려움이 우리의 진짜 감정을 차단해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두려움에 오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두려움은 점점 부패해 진짜 독성을 띠게 된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주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수십 년 전에 과학자들이 애리조나 사막에 바이오스피어 2라는 인공 생태계를 건설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유리와 쇠로 된 거대한 돔 내부에 정화된 공기와 깨끗한 물, 영양가가 풍부한 토양, 다량의 자연 채광을 공급했다. 내부의 동식물군에 이상적인 생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실험은 성공했다고 볼 측면도 있으나 어느 면에서는 완벽한 실패였다. 바이오스피어 내부의 나무들은 일정 높이까지 자라고 나면 자꾸만 쓰러졌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어리둥절했다. 그러다가 바이오스피어에는 나무가 건강해지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 하나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람이었다. 자연 환경에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린다. 그 압력과 동요의 반응으로 줄기가 더 튼튼해지고 뿌리가 깊어지며 안정성이 증가한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바이오스피어라는 편안한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변화가 주는 스트레스와 도전을 겁내서다.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와 도전이야말로 바람처럼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2017년 앨릭스 하널드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전설적인 바위산 엘 캐피탄에 있는 900m에 가까운 암벽 코스 프리라이더를 세계 최초로 로프 없이 올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하널드의 믿기지 않는 업적을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프리 솔로는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영화에서 하널드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프리 클라이밍의 경우 완벽이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억눌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동작을 계속 연습하며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합니다. 더는 겁나지 않을 때까지 그 두려움을 끝까지 해결하는 거죠. 두려움과의 거리를 줄이려면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고통을 인식해야 한다. 두려움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라. 두려움과 친해져라. 그렇게 해야 두려움을 온전히 바라봐 줄 수 있다. 두려움을 나와 분리하고 두려움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무언가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화났다가 아니라 나는 화를 느낀다로 관점을 옮겨가 보도록 노력하라. 나는 슬픔을 느낀다.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는 간단하지만 아주 깊은 변화다.
감정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집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 말이다. 그런데 내 집에서 내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잠깐 빌려온 것이다. 그렇게 삶의 모든 게 일시적임을 받아들이면 잠시라도 그것들을 빌릴 수 있는 행운에 감사할 수 있다. 외부의 사건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내 마음을 통제한다면 다른 것들을 통제할 필요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종종 초연해지기를 무관심과 동일시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고급 자동차를 빌려 운전한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차를 일주일만 가질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래서 그 차를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당신은 뚜껑이 열리는 차를 타고 해안 고속도로를 달릴 기회에 감사할 것이다. 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극히 아름다운 집에 머문다고 생각해보라. 그곳에서 당신은 일주일 뒤면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매 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멋진 렌터카나 아름다운 대여 숙소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것들을 잃을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 없이 자유롭게 그것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지구라는 호텔에 머무는 것을 즐기고 있는 행복한 휴가객이다. 우리에게는 공황 상태나 긴장을 멈출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늘 함께한다. 바로 호흡이다. 1.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넷을 센다. 2. 그대로 멈춘 채 넷을 센다. 3. 천천히 숨을 내쉬며 넷 혹은 그 이상을 센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한다.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품는다. 그 생각 하나하나에 자신이 하려는 일의 동기가 담겨 있다. 힌두교 철학자 바크티비노다 다쿠라는 4가지 근본적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두려움, 병, 빈곤, 지옥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는 것. 2. 욕망, 성공이나 부, 기쁨을 통해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 3. 의무, 감사, 책임,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동기가 되는 것. 4. 사랑, 타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돕고 싶은 충동이 시키는 것. 두려움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또한 성공은 곧 행복이 아니다. 성공하여 마침내 내가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결국 행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미국의 영화배우 짐 캐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꿈꾸던 일을 죄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니란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미국의 영적 선구자인 타라 브렉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을 자꾸만 내 삶의 외적 사건에 결부시키는 한 삶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다리는 처지가 될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팀은 건강과 행복에 관한 갤럽 조사를 분석한 후 생존에 최소로 필요한 것과 그 외의 것이 약간 충족된 후에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돈이 더 많으면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그 효과는 연봉 8,500만 원 근처에서 멈춘다. 의도적으로 살려면 내가 원하는 것의 이면에 있는 가장 깊은 이유를 파고들어야 한다. 잠시 멈춰 내가 왜 그것을 원하고 내가 누구이며
그걸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과연 나에게 호소력을 갖는 일인지 생각해야 한다. 베네딕트의 수사 로런스 프리먼은 이렇게 말했다. 빨래, 아침 식사, 회의, 운전, TV 시청, 책을 읽는 것. 하루 중에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영적인 삶이다. 이러한 평범한 것들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나는 무언가를 믿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식의 사고에는 동감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 대신 내 삶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어떠어떠하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내 행동은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와 같은 말이다. 외부에서 보면 수도자는 기본적으로 놓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보인다. 머리를 밀고 법복을 입고 잡생각을 모두 떨쳐내니 말이다. 하지만 금욕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놓아주면 마음이 열린다. 내 의지와 유연성을 경험하고 강조하기 위해 나는 요리, 청소, 정원일, 소 키우기, 명상, 공부, 기도, 지도 등에서 하나를 골라 다양한 노동과 활동을 번갈아 했다. 공평한 공생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각자 태생적으로 잘 맞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물을 돌보는 데 끌리는 사람도 있었고 요리를 즐거워하는 사람, 정원일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시험하고 연구하고 그 능력을 개선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지켜보았다. 나는 뭘 좋아하나? 어떤 일이 자연스럽고 보람차게 느껴지나? 왜 그럴까? 예를 들어 소똥을 치우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편함의 뿌리에 놓인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슈람이라는 자급자족 공동체에서 내 장단점을 탐구하다 보니 우리는 각자 자신의 다르마에 도달했다. 다르마에 가까운 의미를 찾자면 소명쯤이 된다. 다르마를 따라 사는 것은 충만한 삶을 사는 확실한 방법이다. 다르마란 타고난 성향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활용해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잘하며 종종 듣는 거짓말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넌 결국 아무것도 못할 거야. 두 번째는 넌 원하는 대로 뭐든 될 수 있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일 수는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남의 다르마를 완벽하게 따르느니 불완전하더라도 자신의 다르마를 좇으라고 말한다. 2005년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남의 삶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잘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라. 그러면 삶에서 깊이와 의미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장소에는 에너지가 있고 시간에는 기억이 있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그 일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장소에서 하면 그 일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이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일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중이다. 집중력이 쪼개지면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감퇴해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어려워진다. 루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반복적이어서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만들어진다. 딴 생각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할 수 있다. 인간은 하루에 대략 7만 개의 다른 생각을 한다.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에른스트 페펠은 마음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번에 약 3초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연구로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뇌는 빨리 감기와 되감기를 하며 과거에 내가 겪은 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생각을 채우고 미래를 예측한다. 당신의 뇌는 세상의 사건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끊임없이 추측하며 예측한다. 바가바드 기타에 따르면 마음을 정복한 사람에게 마음은 가장 친한 친구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가장 큰 적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혹은 내 인생은 형편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멸적인 생각은 뜯어 고치기가 쉽지 않다. 머릿속에 있는 그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로 덮는 최고의 방법은 그 목소리에 말을 거는 것이다. 당신 자신에게 매일 말을 걸어라. 당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라. 장소만 괜찮다면 큰 소리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라. 소리에는 힘이 있어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나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마음이 너는 못해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럴 능력이 돼. 너는 그럴 시간도 있어. 라고 말하라. 일련의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자원자들에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에 나온 특정 물건의 위치를 찾게 했다. 참가자의 절반은 혼잣말로 물건의 이름을 큰 소리로 계속 부르면서 찾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말을 하지 않게 했다. 그런데 물건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불렀던 참가자들이 침묵했던 참가자들보다 눈에 띄게 빨리 물건을 찾아냈다. 연구진은 혼잣말 하는 것이 기억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집중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결론 내렸다. 허영과 자존심은 동일선상에 있다. 우리는 세상에 내보이는 자아의 외관을 꾸미는데 엄청난 노력을 투입한다. 하지만 정체성에 만족하는 사람은 내 가치를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과 당신의 페르소나의 차이를 숙고해보고 싶다면 혼자 있을 때 당신을 비난할 사람이 없고 당신이 멋진 인상을 남기고 싶은 사람도 없을 때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을 생각해보라. 명상할지, 넷플릭스를 볼지, 낮잠을 잘지, 달리기를 하러 갈지, 운동복을 입을지, 명품 옷을 입을지.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다. 샐러드를 먹을지, 쿠키 한 박스를 다 먹을지 당신만이 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멋진 인상을 주어야 할 사람이 없을 때 나를 생각해보라. 그게 바로 진정한 당신이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내가 진짜 나다. 베네딕트의 수사 데이비드 슈타인들라스트는 감사를 금전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어떤 것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느끼는 고마운 마음이라고 정의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응어리와 고통을 극복하게 한다. UCLA의 신경과학자 앨릭스 코브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다고 한다. 모든 것을 감사할 대상으로 보면 뇌는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찾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스스로 더 건강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활동에 참여하고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나는 여러분이 늘 어떤 조건에서든 감사하기를 바란다.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근육을 단련하듯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근육은 더 튼튼해질 것이다. 순간에 판단하지 마라. 무언가에 나쁜 일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믿기 시작한다. 그러지 말고 차질이 생기면 감사하게 생각하라. 인생이라는 긴 여정이 저만의 속도로 저가 원하는 구불구불한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믿음이다. 모든 순간이 선물이기 때문이다. 천체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생물학적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화학적으로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 우주와는 원자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삶의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 우주를 보아야 한다. 대학에 다닐 때 나에게 영감을 주었던 강연에서 가우랑가 다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무를 심되 그늘을 바라지 마십시오. 가장 고귀한 목적은 봉사하는 삶이다. 이타심은 내면의 평화와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타심은 자아를 치유한다. 우리는 자연이다. 유심히 관찰해보면 자연은 늘 봉사하고 있다. 태양은 열과 빛을 공급한다. 나무는 산소와 그늘을 준다. 물은 갈증을 해소한다. 자연의 모든 것은 봉사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봉사다. 우주와 궤를 같이 하는 유일한 길도 봉사다. 우주가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봉사는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직통 코스다. 지금까지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